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심선아입니다. 올해 25년째 제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저는 식이요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밥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좀 돕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좋아지는 사람과 좋아지지 못하고 계속 나빠지는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밥상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건강하고 또 치료를 돕는 그런 좋은 밥상으로 만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고, 몇 년 안에 이제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100세 시대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이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소망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5세 정도 됩니다. 83.5세가 이제 우리가 남녀 이제 평균을 낸 평균 수명인데요.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나이는 67세 정도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병을 이미 3가지 이상 앓고 있고요. 2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7명 이상, 그러니까 대다수는, 고령자의 대다수는 이미 만성질환을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망하기 한 17년 정도, 15년에서 17년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좀 편안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픈 것도 문제지만 그에 따라서 의료비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경제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의료비 부담, 또 자녀의 의료비 부담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만성질환들은 대부분 생활습관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식사 습관을 잘 관리를 한다면 많은 병들이 예방도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는 치료에 가깝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복부에 살이 쪄요. 그리고 고혈압이 생겨요. 당뇨가 생겨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생겨요. 이렇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만성 질환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안타까운 병명이 또 하나 또 생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노인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노년에 이제 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기도 하고, 또 과거로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령화가 되면서 기존의 만성 질환들이 조금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못하고 조금 더 나빠지거나,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도 떨어지게 되고 사회 활동도 떨어지면서 정상보다 더 빨리 나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노쇠라고 하고요. 이렇게 노쇠와 만성질환이 만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노인병 증후군으로 이제 더 나빠져서 이런 만성질환이 나빠지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제 보행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요실금이라든가 또는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우울감이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노인병 증후군이라고 하고, 노인병 증후군이 생기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똑같이 노인병 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입원의 기간이 이런 노인병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또 장기 요양을 요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경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노인병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중년 시절부터 그리고 노년기의 아주 초기부터라도 사실은 이런 노인병 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년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질병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년기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노쇠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쇠는 정상적인 노화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노화를 이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노쇠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면서 이 근육이 감소하니까 힘도 빠지지만 그 자리에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많이 생기면서 체중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근감소성 비만 상태가 되고 이런 근감소성 비만 상태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빠지게 되면 골격, 그러니까 뼈나 인대 또 치아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대부분 이런 골격이나 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혈액이나 혈관 질환까지 또 이어지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노인병 증후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영양소들이 근육과 뼈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좀 더 밥상에서 잘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이나 혈관 건강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품 그리고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인병 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게 돼요. 이것들이 결국은 수명을 앞당기게 되고 특히 기대 수명, 또 건강 수명을 줄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 관리.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현대인의 기대 수명을 줄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연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이라든가 또 담배, 또 스트레스, 또 이제 노년이 될수록 고혈압 또는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들이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거,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보다 더 나쁜 게 바로 당뇨, 높은 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의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경우 이렇게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기대 수명 또 건강 수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건강한 혈액 관리가 굉장히 기대 수명을 늘리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결국 혈액을 만들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식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혈액 관리를 건강하게 잘하고 또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필요한 곳에 가서 잘 쓰이고 그리고 몸에 흡수되지 않거나 아니면 쓰고 남은 그런 노폐물, 찌꺼기 이런 것들은 또 빨리 잘 배출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빠지는 것보다는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밥상 또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진대사가 잘 되는 쪽의 어떤 밥상 또는 식생활이라고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 흡수되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청국장과 그다음에 잡곡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청국장과 잡곡밥 안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을 거고 탄수화물도 들어있을 거고 지방도 들어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함께 이제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결국 내 몸에 흡수를 하는 것은 음식 안에 있던 작은 하나하나의 영양소들로 쪼개져서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내 몸으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 흡수가 될 때는 소화기, 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 곧바로 가는 길은 바로 혈관으로 가요. 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야 결국 우리 몸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간 영양소들은 이제 혈액을 타고 우리 몸 필요한 곳곳에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그 필요한 조직에 가서 쓰이게 되겠죠. 그런데 영양소들이 정작 쓰여질 때는 영양소가 단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는 이 산소가 영양소와 만나서 이 쉽게 말하면 산소가 영양소를 태우는 작업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이제 연소라고 하는데 연소를 시키면 이 연소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양소들을 태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고 흡수해서 신진대사 과정에서 이 에너지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음식으로 병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먹었나,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나, 또는 어떤 조리 방법을 해서 먹었나, 또는 양을 얼마나 먹었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내가 음식을 먹고 흡수해서 쓰는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에너지와 함께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와 같은 쉽게 말하면 뭔가 노폐물, 찌꺼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음식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음식으로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는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가 얼마나 적게 생기고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는가, 이것에 사실은 달려있다고 해도 관건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가공식품 나빠, 천연 음식 주로 먹어야 돼, 가공하지 않은 좋은 음식 먹어야 돼, 뭐 집에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먹어야 돼, 이런 이유는 결국은 가공 과정을 거치거나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이런 노폐물들이 가능한 적게 나오고 또는 생겼을 때 빨리 청소하고 이런 밥상을 우리가 좋은 밥상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밥상의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신진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와 같은 찌꺼기 또는 노폐물이 적게 나올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가장 쉽고 확실한 첫 번째 방법은 약간의 소식입니다. 이제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실 거기 때문에 적게 먹어라가 무작정 적게 덜 먹어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음식의 양에 대한 욕심은 조금 줄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진대사의 가장 첫 번째 이제 관문이 바로 위이거든요.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지만 이 장에서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또는 흡수하지 않을 것은 우리 몸에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흡수할 것과 배출할 것, 이것을 선별하는 곳이 장인데, 장에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음식물을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잘 만들어서, 부드러운 죽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줘야만 장에서 흡수할 거, 흡수하지 않고 배설할 것, 이렇게 잘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에 먹는 음식이 위 안에 너무 가득 찰 정도로, 정말 배가 너무 부를 정도로,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먹는다면 위 안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에 어떤 이런 그 물리적인 운동들이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런 부드러운 죽 형태로 다 만들지 못한 상태로 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면 장에서 그 선별 작업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은 특히나 좋은 영양가가 좋고 질이 좋은 음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양은 조금 줄이되 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높이는 방법,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밥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활성산소나 가스나 독소와 같은 노폐물을 만들지 않는, 적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고 또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연료, 같은 예를 들면 같은 식품이라도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내가 먹었을 때 반복적으로 뭔가 불편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생목이 많이 오른다든가 위에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든가, 또는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대변이 항상 설사라든지 또는 변비라든지 변의 냄새가 유독 심해진다든지, 혹시 그런 음식이 있다면 그런 음식은 내 몸에서 아주 잘 쓰고 잘 흡수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연료는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좋은 음식이 있고, 내 입에서 좋은 음식, 그것을 우리가 입맛이라고 하죠. 입에서 좋은 음식이 있고, 사실은 입맛과 몸에서 좋은 음식, 내가 입에 맞게 음식을 먹었는데 몸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가장 환상적으로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병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소위 나쁜 식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입맛과 몸에서 좋아하는 맛이, 이게 그 차이가, 갭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밥상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내가 질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입맛과 몸맛이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은 음식, 특히 이제 저는 식이요법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 있으신 분, 고지혈증 있으신 분, 경우에 따라서는 암 환자분들,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들을 만날 때 가끔 이제 안타까울 때는 뭔가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고혈압이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암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좋은 음식을 찾을 때, 그때는 사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병이 있고 뭔가 몸에 문제 이상 신호가 왔을 때는 그 이상 신호가 오기까지 뭔가 내 몸에서 잘못되었던 음식, 잘못되었던 패턴, 이것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찾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 내 생활에서, 내 식단에서, 내 밥상에서 어떤 것을 좀 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병을 회복하는 데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몸맛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세요. 내가 항상 그 음식을 먹으면 비슷하게 소화가 잘 안 돼, 변이 좀 안 좋아, 살이 쪄, 또는 몸이 좀 잘 부어, 또는 뭔가 가려움증이나 뭔가 염증 같은 것들이 생겨, 또는 그걸 먹고 나면 잠이 잘 안 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반응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음식은 가급적이면 조금 적게, 횟수도 적게, 양도 적게 먹을수록 내가 회복을 할 때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공식처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밥상에서 뭔가 먼저 뺄 것을 좀 한번 먼저 찾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건강한 밥상에 제가 신진대사가 잘 되는 밥상에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안 생기면 제일 좋고, 자, 두 번째는 생겼을 때 잘 청소를 빨리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생긴 노폐물들을 빨리 우리 몸에서 청소해내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영양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물,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진대사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목구멍을 통해서 음식이 내려갔어요. 위에 음식이 저장이 되어서 머물러 있다가 죽으로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보냈어요. 이 장에서는 흡수할 것은 흡수해서 혈액으로 보냈어요. 흡수하지 않을 것은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내보냈어요. 자, 혈액으로 흡수가 된 영양소는 필요한 조직에 가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용하고 나면 그냥 조용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또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몸의 찌꺼기는 두 곳에서 나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몸에 흡수가 돼서 대사를 다 거치고 나서 생긴 찌꺼기. 자, 하나는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간 찌꺼기.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경로로 우리가 크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그런 기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증을 쉽게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적은 양씩 수시로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 이 두 가지는 식단에서 늘 이제 내 식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가,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가, 이런 식단을 잘 관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물도 그렇고 식이섬유소도 그렇고 항산화 영양소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의 공통점은 바로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은 이제 별도로 하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식물성 식품에 주로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좀 거친 음식, 그리고 먹었을 때 좀 쌉쌀한 음식,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컬러가 진하고 다양한 음식들, 이런 식품들에 이런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식단에 자주 구성하시도록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지금부터 이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년기에 질병이 지금까지 없다면 너무나 정말 축복받고 다행인 거고요.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내가 뭔가 병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세포는 계속 재생이 됩니다. 물론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늦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활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면 분명히 더 나빠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한 밥상을 좀 차려보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입니다. 골고루. 자, 그런데 이 골고루가 제대로 된 골고루여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골고루. 자, 제대로 된 골고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내가 밥상을 한번 이렇게 받을 때, 내가 밥상을 차릴 때, 또는 만들어진 밥상을 내가 이제 먹게 될 때 밥상을 한번 이렇게 훑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밥상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곡물로 된 뭔가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 곡물이 되는 게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콩,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반찬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 밥상에 꼭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채소로 된 반찬은 적어도 2개, 가능하면 3개가 꼭 있어야 된다. 김치를 포함한다면 3개여도 되고요. 김치를 뺀다면 꼭 2개 이상은 꼭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채소 반찬이. 자, 그리고 과일 하나, 한 가지.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 한 가지. 자, 이 5가지 정도는 내 밥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자, 곡류가 하나 꼭 있는지,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가 있는지, 채소가 2-3가지가 있는지, 과일이 한 가지 있는지, 우유나 유제품이 한 가지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류라고 하는 것은 밥, 주식, 이제 탄수화물인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하루에 필요한 양은 사실은 130에서 한 300g 정도, 탄수화물로 130에서 300g 정도 필요해요. 물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이것을 탄수화물을 밥으로 이제 조금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남자분이라면 하루에 밥 3공기, 뭐 너무 수북하지 않게 그냥 일반적인 밥 한 공기를 우리가 무게로 따지면 한 210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210g짜리 한 공기를 하루에 3공기 먹는 것이 남자분들,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2.5공기, 그러니까 2끼는 한 공기 정도 먹고 한 끼는 반 공기 정도로 약간 좀 줄여서 먹고, 이 정도 드신다면 사실은 절대로 과하게 드시는 정도의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다른 뭔가 뭐 간식을 안 드신다는 전제 하에 내가 밥 위주로 먹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 또는 착한 탄수화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좋은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의 조건은 바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먹으면 무조건 혈당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게 있고 천천히 오르는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 이것은 당뇨가 있는 사람이든 당뇨가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혈당이 당뇨에만 연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혈당 관리가 굉장히 예를 들면 암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건강한 사람이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또는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을수록 좋아요. 탄수화물만 따로 이렇게 잘 정제가 되어 있는 것은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하지만 정제가 되지 않은 그런 전체 식품은 원래 그 식품 자체를 먹게 되면 그 안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식이섬유, 그리고 조금의 미네랄, 조금의 비타민, 조금의 단백질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은 가급적이면 정제를 덜한, 가공을 덜한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는 이런 정제가 덜 된 잡곡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 되겠죠. 잡곡밥을 드시면 되는데, 잡곡밥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건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고 또는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잡곡은 한 50% 정도를 섞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절반은 흰쌀, 그리고 절반은 잡곡 이렇게 섞으시면 좋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따라서는 뭐 치아 때문에 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20%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잡곡 20%에 흰쌀 한 80% 정도 이렇게 시작하셔서 조금 적응이 되거나 상태가 좋아지면 잡곡량을 조금씩 늘려 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잡곡의 종류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귤이라든지 또는 보리라든지 현미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잡곡들을 기호에 맞게 섞으셔도 되는데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섞는 것보다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 끼에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섞어서 끼니별로는 좀 다르게 섞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끼에 먹을 때는 한 2-3가지 정도 섞어서 이게 좀 단순하게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줄일 것인가. 그래서 간식, 탄수화물로 된 간식들, 뭐 빵이나 면이나 그다음에 뭐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료, 그리고 좀 달달한 커피,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맛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당이라고 해서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뭐 아주 쉽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빨리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당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과일이라든지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양에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잘 함유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도 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의 흡수, 특히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흡수를 많이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크게 종류가 2가지가 있어서 물에 녹는 또는 물을 많이 흡수를 잘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고 물의 흡수를 적게 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있습니다. 제가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뭐 복부비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잘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식이섬유 하면 채소를 떠올리고 이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으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식이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는 90% 이상이 불용성 식이섬유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우리 몸에서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은 영양물질들을 찌꺼기들을 끌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아주 좋은 청소부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장에서만 이런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한번 들어갔다가 생긴 노폐물들, 뭐 예를 들면 포도당이 너무 빨리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도 해야 되고 지방이 또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조금 늦춰주면 좋겠고 자, 이것들은 결국은 혈액의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이 역할을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해주는 그 식이섬유소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소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소를 너무 채소 위주로만 먹는다면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건강의 효과를 다 못 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통곡물이에요. 그래서 통곡물 중에서도 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식단에 좀 자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콩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충분한 식품들이 식단에 자주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은 이렇게 바르게 먹는 방법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건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많아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 그런데 사실은 노년층이라면 65세 이상 노년층이라면 사실 많아서 문제보다는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내가 지금 부족하게 먹고 있나, 좀 충분히 잘 먹고 있나, 이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하는 일은, 우리가 단백질 하면 근육을 생각하지만 물론 근육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도 잘 안 돼요.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은 아주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거든요. 근데 이 혈관은 아주 특징이, 특히 이 혈관을 이루고 있는 중간막은 아주 탄력이 굉장히 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우리가 잘 먹는 것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혈액 건강을 위해서, 또 근육을 위해서, 또 뼈를 위해서, 이렇게 노년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꽉 잡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단백질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는 50g에서 한 60g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g에서 60g이면 한 끼에 20g 정도를 3끼로 나누어서 먹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한 끼에 만약에 못 먹었으면 그 다음 끼니에 조금 더 챙겨 드셔서라도 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 끼에 2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려면 반찬을 어떻게 구성하시면 되느냐? 앞서서 제가 밥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생선 또는 고기, 달걀, 콩,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 끼니마다. 자, 그래서 한 끼에 적어도 두부는 한 3분의 1모 정도, 생선이나 고기는 한 토막인데, 한 토막 한 100g, 60g에서 100g 사이 정도, 한 토막 정도를 반드시 꼭 가지고 있으면, 밥상에 있으면 되고요. 아니고 만약에 내가 달걀이다 그러면 달걀 1개나 1개 반 정도 분량, 이 정도 분량이 밥상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는 달걀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간 거죠. 점심에는, 아침에 달걀 먹었으니까 점심에는 고등어를 한 100g 정도, 좀 큰 토막으로 한 토막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돼지고기 살코기를 수육을 해서 한 100g 정도 먹었어요. 그러면 아주 잘 드신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도 맞고 양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로 또는 이 정도 메뉴로 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다면 된 거예요. 자, 단백질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양이나 종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조리할 때는 고온에서, 특히 직화로 조리하게 되면 유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영양소의 변성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나쁜 쪽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부분인데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을 때 1번은 물에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다. 2번은 불판에 구워서 먹는다. 3번은 석쇠불에 직화에 석쇠에 구워서 먹는다. 이렇게 3가지 먹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 가장 맛은 좋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1번 물에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다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물에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 것이 좋아. 왜? 기름이 쫙 빠지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기름이 빠지기 때문에 수육으로 먹는 것을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기름이 빠지는 건 오히려 물에 삶는 것보다 불판이나 석쇠에 구울 때 기름이 더 잘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삶아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조리 온도 때문인데요. 이 조리 온도가 100도,
뭐 150도, 140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유해물질들이 조금씩 만들어져요. 특히 180도가 넘어가게 되면 유해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불판에 굽거나 석쇠에 구울 때는 적어도 200도, 30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조리 방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해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직화로 조리하는 방법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좀 우리가 밥상에서 차리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지방을 어떻게 좀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좀 살펴보면, 지방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약 40에서 50g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굳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막 그램수를 재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식품 안에서 들어가는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내가 하루에 먹는 지방은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2숟가락 정도 양을 내가 하루에 먹는 음식에 요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물 같은 거 무치거나 또는 살짝 볶을 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마찬가지 고온에서 조리할 때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튀기는 음식은 안 좋아요.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기름이 나빠서 튀긴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연령이 이제 높아질수록 우리가 질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음식. 이 질적으로 좋은 음식에 바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우리가 질이 좋은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 또 필수 지방산이 많은 거, 대표적으로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들어갈 수 있게 가능하다면,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식단을 좀 짜드릴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보통 짜드려요. 그래도 이제 조금 못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못해도 3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들기름을 항상 좀 가까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1숟가락이나 2숟가락 정도의 기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적어도 절반은 들기름 형태면 좋겠다.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 견과류면 좋은데, 견과류의 종류 중에서 이 오메가3 지방산, 좋은 지방이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건 호두예요. 그래서 호두를 중심으로 해서 견과류를 조금 자주 섭취를 하실 수 있으면 지방은 잘 바르게 드시는 걸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소를 어떻게 좀 어느 정도를 먹을까. 제가 물, 식이섬유, 항산화 영양소가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청소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려면 채소나 과일을 이제 잘 섭취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소나 과일은 하루에 적어도 500g 정도는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자, 500g의 채소를 먹으려면 우리가 양상치를, 만약에 한 통을 이렇게 양상치, 양배추 말고 양상치를 이렇게 통으로 된 걸 하나를 사오시면 그게 평균 한 30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양상치 한 통보다 더 많은, 1개 반 정도의 양을, 채소를 매일 먹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 다 생으로 먹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생으로, 절반 정도는 익혀서 나물이나 또는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익힌 형태로 드시면 되는데요. 자, 채소를 드실 때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은 색깔이에요. 우리가 주로 먹는 채소는 백색 채소들이 많아요. 배추, 양배추, 무, 양파, 또 뭐 있어요? 뭐 가지도 사실은 겉에는 보라색이지만 안에는 거의 흰색에 가깝잖아요. 감자, 연근, 마늘, 뭐 이런 것들이 다 백색 채소란 말이에요. 물론 백색 채소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하지만 백색 채소만 너무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채소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영양물질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하루에 먹는 총 채소 양의 절반은 백색 채소, 한 절반 정도는 녹색이 진하거나 노란색이 있거나 뭐 주황색이 있거나 보라색이 있거나 뭐 검은색이 있거나 이렇게 색깔이 좀 더 진한 채소를 절반 정도는 이런 색깔 채소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과일인데, 채소는 충분히
과일은 적당히,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일은 하루에 기준 양은 100g씩 2번 정도, 남자분이라면 100g씩 3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자체는 뭐 우리 아주 유익한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당도가 높아서, 당도도 높고 칼로리도 좀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드시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당뇨 혈당 관리하는 그런 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과일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당뇨가 있다면 더더욱 신경을 쓰시고,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만성질환을 한두 개라도 좀 갖고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여성분은 과일은 100g씩 하루에 2번, 남성분은 하루에 3번까지 이렇게 기준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노년기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올 수 있는 노인병 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체적인 밥상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조드렸지만 노년기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양 불량, 영양 결핍, 영양의 편중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끼도 소홀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한 끼 때운다, 절대로 기운 없어서, 입맛 없어서, 뭐 경제적으로 좀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냥 대충 때운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한 끼도 소중하게, 한 끼를 약처럼 좀 차려서 드시는 그런 밥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밥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